30년 넘게 의료진으로 일하면서 양심과 싸워야 했던 진실을 여러분과 공유해야 합니다. 진료실에 앉아있던 그 오랜 세월 동안 저는 같은 걱정스러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목격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왜 자꾸 깜빡하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을까요? 그리고 많은 경우 그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슴 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동료들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한 바로 그 약물들이 서서히 그들의 사고 능력을 침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이 위험한 처방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개별 증상들을 각각 보고 약물로 치료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고혈압이 있나요? 여기 혈압약이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나요? 여기 수면제가 있습니다. 불안하신가요? 여기 안정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약물들이 환자의 뇌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에 대해 멈춰서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 많은 동료들이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진실은 우리가 종종 여러 약물을 조합했을 때의 장기적 영향을 충분히 평가할 시간이나 때로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5분 진료에서 우리는 당면한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이 약이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다른 3가지 약과 결합했을 때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전체 시스템의 결함입니다. 우리는 제약회사들로부터 그들의 약이 안전하다고 교육받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약물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후원한 연구들을 읽습니다. 우리는 제약업계가 급여를 지급하는 전문가들이 장기적 부작용은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약물의 이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이 제 30년 넘는 경험과 수천 건의 사례를 거쳐온 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박 씨라는 65세 엔지니어의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한때 기술의 천재였던 그가 3년간 수면제와 혈압약을 복용한 후 컴퓨터 사용법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퇴직한 교사인 김 씨의 경우도 봤습니다. 2년간 알레르기 약을 복용한 후 자신의 손주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모든 가정에서, 모든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의사와 환자 모두 매일 삼키는 약들을 보는 대신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저는 전체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분께 경고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의학의 몸과 마음을 바친 30년간 정성스럽게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전염병처럼 피해야 할 이곳까지 달콤한 독약을 폭로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경고는 엄격한 과학 연구와 제가 직접 경험한 수천 건의 실제 사례에서 추려낸 것이며 여러분이 이런 치명적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장 투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시면 무의미한 투자에서 지갑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건강보호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죽음의 알약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긴급 경고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시면 즉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의료계의 사기꾼들과 평생 쌓아온 의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지식의 약을 놓치지 마세요. 한 번의 클릭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독성 제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구원의 빛이 될 수 있으니 공유해주세요. 위험도에 따라 7번째 약물부터 1번째 약물까지 함께 카운트다운 해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동시에 여러 종류의 약물을 사용하는 고령자 비율에서 전 세계 2위라는 경고스러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만이 76%로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 같은 다른 선진국은 45%, 프랑스는 52%, 심지어 미국도 67%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조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우려스러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질병 예방을 위해 약을 먹는 것, 이 문화가 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의료 권유에 대한 절대적 존경과 결합되어 우리 뇌 건강을 위협하는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구 고령화 추세를 살펴보세요. 현재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약 16%입니다.
2025년에는 이 수치가 20%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한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가 앞으로 수십 년간 수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합니다. 많은 연구들이 약물로 인한 인지 문제 치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2조 8천억 원, 약 21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여줍니다. 이 수치는 직접적인 치료 비용뿐만 아니라 돌봄 비용, 생산성 손실, 가족에 대한 부담까지 포함합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수치들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깊숙이 뿌리내린 잘못된 믿음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확실히 안전하다. 이런 믿음이 권위자에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문화와 결합되어 수백만 한국인을 조용한 비극의 희생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고령 환자들과 일해왔으며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무해한 약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기간 사용하고 서로 결합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용하는 모든 알약은 처방한 의사조차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60세의 당신의 몸은 30세 때와 완전히 다르게 약물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점이 안전한 약물들을 뇌를 파괴하는 무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간을 거대한 화학 공장으로 상상해 보세요. 이 공장에는 CYP라고 불리는 효소 작업자들 수백 명이 써서 약물을 분해하고 체내에서 제거하는 일을 전담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는 이 작업자들의 수가 3.40% 감소합니다. 이것은 약물이 당신의 체내에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축적되며 뇌를 더 강력하게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장, 몸의 배수 시스템도 느려집니다. 신장 기능은 40세 이후 매년 평균 1%씩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당신의 신장은 젊을 때의 70% 성능으로만 작동합니다. 결과적으로 약물이 제때 제거되지 않고 혈액과 뇌에 축적됩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신체 구성의 변화입니다. 50세 이후에는 체내 지방 비율이 증가하고 수분량은 감소합니다. 지용성 약물은 지방 조직에 축적되어 천천히 방출되면서 지속적인 효과를 일으킵니다. 수용성 약물은 체내 수분량 감소로 인해 혈중 농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할 때 65세 이상 한국인의 73%가 하고 있는 일,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이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곱해집니다. 두 가지 약물을 복용하면 알가지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5가지 약물에서는 이 숫자가 10개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10가지 약물을 복용하면 R5가지의 서로 다른 상호작용 가능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어떤 약물이든 임의로 중단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위험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당신을 현명한 환자로 만들어 의사와 효과적으로 대화하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식과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교육과 권한 부여입니다. 당신에게는 질문할 권리가 있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할 때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건강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잠재적 위험을 명확히 이해할 때 의료진과 함께 협력하여 자신의 특정한 건강 상태에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뇌는 양질의 삶을 위한 열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위험도에 따라 7번약물부터 1번약물까지 함께 카운트다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7번째 약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집 약장에 조용한 살인자 하나가 앉아서 매일 매시간 기억력과 사고력을 부식시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것은 공포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수백만 한국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벤조디아제 핑계 약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과 불안에 대한 구세주로 여기는 아티반, 잔낙스, 스틸록스 같은 친숙한 이름의 작은 알약들입니다. 2023년 한국보건복지부 통계는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23%가 이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더욱 경고할 만한 것은 이들 중 67%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국제의학 권고사항은 최대 2주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백만 한국인이 자신도 모르게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 전 세계 20만 명 이상의 환자를 분석한 대규모 종합연구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벤조디아제 핀의 장기 사용은 치매 위험을 50% 증가시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사용월마다 이 위험이 13%씩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뇌 속에서 카운트다운하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강남에서 성공적인 수출입 회사를 경영하는 58세 김동수 씨 건강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그는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스트레스와 불안증으로 인해 그는 벤조디아제 핀의 일종인 로라제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만 사용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 가까운 사람들이 끔찍한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김 씨는 자주 졸았습니다. 친숙한 고객들의 이름이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전에는 외우다시피 알던 재무수치들이 이제는 무의미한 기호가 되었습니다. 한때 그가 사업 제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강점인 결정력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김 씨의 부인은 회상합니다. 저는 똑똑하고 결단력이 있던 남편을 잃은 것 같았어요. 대신 당황스럽고 건망증이 심하며 10분 이상 집중할 수 없는 남자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벤조디아제 핀이 너무 오래 사용될 때 일으키는 참혹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인지적 손상의 80%는 약물 중단 후 6개월 내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지원한다면 기적적인 자가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김 씨가 바로 이것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약물 중단 과정은 전문 의료진의 감독하에 극도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황금 원칙은 매주 용량을 25%씩 줄이는 것이며 더 빨라서는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중단은 경련 심지어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벤조디아제 핀을 대신하여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들은 불면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점진적 근육이완 기법 그리고 특히 한국 고찰에서의 템플스테이 명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벤조디아제 핀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공포에 빠지지는 말때 안일하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안전한 약물 중단 계획을 세우기 위해 오늘 당장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기억력은 일시적인 잠보다 더 소중합니다. 오늘 목록의 6번째 약물 종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누구나 한 번쯤 사용해 본 적이 있지만 이것들이 가장 위험한 기억력 파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약물 그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고 모든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며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온 가족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저는 한콜린성 약물 그룹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대부분의 감기약, 한갈레르기약, 멀미약에 포함되어 있는 기억차단제들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약물들이 놀랄 정도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베나드릴부터 디페니도라민이 포함된 각종 감기약, 멀미약부터 요실금 치료제까지 모두 이 그룹에 속합니다.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한국인들, 특히 50세 이상의 분들이 이런 종류의 약물들을 매일 복용하는 비타민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더 잘 자기 위해, 봄철 황사 알레르기를 피하기 위해 복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삼키는 모든 알약이 천천히 자신의 기억 보물 창고로 이어지는 문을 잠그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런 종류의 약물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물질 중 하나인 아세틸콜린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억과 학습 능력의 보물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아세틸콜린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 영역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한콜린성 약물은 가짜 열쇠처럼 작동하여 천연 아세틸콜린과 경쟁하며 그 활동을 차단합니다. 아세틸콜린을 기억 보물 창고를 여는 진짜 열쇠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한콜린성 약물은 자물쇠의 꽃이지만 돌릴 수 없는 가짜 열쇠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억의 문이 꽉 잠기고 여러분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혁신적인 연구에서 한콜린성 부담척도라는 점수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각 약물은 위험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받습니다. 베나드릴 한 알은 1점에 해당하며 총점이 3점을 초과하면 인지저하 위험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한국 고령자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매일 5대 7점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이 손상이 즉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예방의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인지저하는 60일간의 정기적 사용 후에 시작됩니다. 이는 처음 2달 동안은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후 기억력이 바람에 서서히 꺼져가는 촛불처럼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산 거주 63세 이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녀는 은퇴한 영어교사로 한때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 수백 편의 시를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봄 이후 부산의 황사에 대처하기 위해 항알레르기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3월부터 8월까지 거의 6개월 연속으로 매일 디페니드라민을 복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졸리다고 느꼈을 뿐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부작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시즌이 지난 9월에 그녀는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5명의 외손자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돌봐주던 아이들, 수천 번 불러왔던 이름들이 갑자기 낯선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이 공포에 질려 병원으로 데려갔고 초기 진단 결과는 알츠하이머 초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경험이 풍부한 노인의학과 의사가 알레르기 약과의 연관성을 알아챘습니다. 4개월간 완전히 약물을 중단한 후 이 씨는 90%의 기억력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 가장 섬세한 기억들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일하고 있는 중년층도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45대 60세 사무직 직장인 3,100명을 3년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한콜린성 성분이 포함된 한알레르기 약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업무 생산성이 사용하지 않는 그룹보다 23% 감소했습니다. 그들은 정보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보고서에서 실수를 자주 하며 긴 회의에서 집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알레르기 시즌이 3월부터 10월까지 지속되는데 중국발 황사와 국내 꽃가루가 이중 알레르기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1년 중 7,800개월 동안 한알레르기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대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장기간의 기억력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절망감을 느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억력을 희생하지 않고도 알레르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습니다. 클라리틴, 로라타딘과 지로텍, 세티리진 같은 새로운 세대의 항알레르기 약은 난시데이팅 앤티히스터민즈라고 불립니다. 이는 혈류의 장벽을 통과하지 않아 뇌에 아세틸콜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산의료원에서 고령 환자 1,500명을 대상으로 클라리틴과 베나드릴의 알레르기 치료 효과를 비교한 연구 결과 클라리틴은 알레르기 증상 조절에서 동등한 효과를 보였지만 기억력이나 집중력에는 어떤 저하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똑똑한 약과 위험한 약의 차이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공기청정기 사용 문화가 오래전부터 발달해 있었습니다.
한국국립환경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KF94 마스크 착용과 해페이 공기청정기 사용을 결합하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노출을 78% 줄일 수 있어 약물 사용 필요성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전통의학도 많은 안전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수백 년간 한의학에서 사용되어 온 차조기 이피페릴라 차는 한양대학교 연구에서 뇌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천연 한갈래르기 작용을 한다고 증명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산 지역꿀에는 소량의 꽃가루가 포함되어 있어 몸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편안함을 위해 절대로 기억력을 희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일단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안전한 해결책을 찾으시고 예방이 항상 치료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5번째 약물에 대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이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국인들이 심혈관 보호를 위해 스타틴 복용해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왜 신경과 클리닉들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라는 딱지를 단 환자들로 가득할까요? 이것이 바로 국제의학계가 머리를 싸매며 해답을 찾고 있는 한국의 역설입니다. 한국국립보건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31%가 스타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8%인 미국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치료보다 예방이라는 우리의 깊이 뿌리내린 문화가 스타틴을 모든 가정의 일일 비타민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사가 처방하고 환자가 복용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심혈관을 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이한 점은 한국의 뇌졸중과 심근경색 비율은 급격히 감소했지만 신경과 클리닉들은 심각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틴을 복용하는 환자의 15에서 20%가 기억력 문제, 집중력 저하, 머릿속 안개 느낌을 호소합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62세 이미정 씨는 한 고등학교에서 유명한 수학교사였습니다. 뛰어난 기억력으로 30년 교직 생활 동안 수백 명 학생들의 이름과 점수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 후 정기건강검진에서 의사가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다는 것을 발견하고 고강도 스타틴인 크레스토 40mg을 처방했습니다. 예방자원입니다, 어머니. 이 나이에는 심혈관이 큰 문제거든요. 라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순순히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6개월 후 콜레스테롤은 이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다른 것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친숙한 이웃들의 이름을 잊기 시작했고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하지 못했으며 평생 해온 요리를 할 때도 당황했습니다. 머릿속에 짙은 암계층이 있는 것 같아요. 한때 암기했던 수학 지식들이 이제 잠겨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 씨가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타틴이 콜레스테롤 생산을 방해하는 결과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뇌활동에 필요한 좋은 콜레스테롤까지 말이죠.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는 공장인 HMGCO의 환원효소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 효소는 세포에너지 생성, 특히 뇌세포의 중요한 물질인 코어큐만도 생산합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특별한 유전적 특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이된 CYP, EDX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스타틴을 더 천천히 대사합니다. 이는 같은 약물 용량에서도 한국인이 혈중 스타틴 농도가 더 높아지고 서양인보다 부작용을 겪기 쉽다는 뜻입니다. 스타틴을 무작정 중단하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의사에게 ASCVD 계산 도구를 사용해 10년 심혈관 위험도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위험도가 7.5% 미만이면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의 홍국, 붉은 누룩은 더 가벼운 용량의 천연 로바스타틴을 함유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비슷한 효과를 보이지만 부작용은 적다고 나타났습니다. 스타틴을 복용해야 한다면 의사에게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 100에서 200mg의 코어큐차틴을 추가로 처방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동시에 정기적인 혈중 지질 검사와 함께 간이정신 상태 검사의 미니 멘탈 스테이트 엑자미네이션 같은 간단한 테스트로 인지 기능을 모니터링하세요. 65세 이상에서는 뇌에 대한 부작용 위험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심혈관 보호의 이익과 기억력에 미치는 위험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삶의 질이란 심장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명석한 두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험도 4위를 차지하는 약물은 아마 여러분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자신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약물군입니다. 바로 아미트리프틸린, 노르트리프틸린, 이미프라민 같은 9세대 항구울제들입니다. 생소하게 들리는 이름들이지만 중장년층과 고령층 한국인들의 처방전에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약물들이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대신 다양한 역할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만성불면증 환자를 위한 수면제로 온돌 바닥에 오랫동안 앉아서 생긴 만성요통 환자를 위한 진통제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변두통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심지어는 생활 압박으로 인한 소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과민성 대장증 혹은 치료제로까지 말입니다. 인천의 건설회사 사장인 김태수 씨, 58세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우울증 때문이 아니라 수년간의 스트레스성 업무로 인한 만성요통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통증 전문의가 매일 저녁 아미트리프틸린 25리미독을 처방하면서 이것은 신경성 진통제이지 정신과 약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믿고 8개월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처방한 의사도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후과가 그분의 뇌에서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뇌화학물질에만 작용하는 현대의 항구울제와 달리 이 9세대 약물들은 다기능 파괴기계처럼 작동합니다. 이들은 기분을 결정하는 화학물질인 세로토닌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가장 중요한 아세틸콜린도 차단합니다. 동시에 히스타민에도 개입하여 졸음과 혼란을 일으키고 노르에피네프린에도 영향을 주어 집중력과 반사신경을 떨어뜨립니다. 2020년의 한 연구는 무서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단 3개월 사용 후 45%의 환자가 인지능력 저하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치는 6개월 후 72%로 1년간 지속 사용 후에는 89%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한국인에게는 약물 대사 과정의 변화로 인해 더욱 심각합니다. 이런 약물들을 분해하는 책임을 지는 효소 C와 EP, ED6의 젊을 때보다 35% 느리게 작동합니다. 결과적으로 약물이 뇌에 더 높은 농도로 더 오랜 시간 축적되어 심각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앞서 말한 김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미트리프틸린을 사용한 지 3개월 후 그분은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입 직원들의 이름을 까먹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중요한 회의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6개월째가 되자 가장 기본적인 것들조차 종이에 적어야 있지 않았고 토론 중에 말하다가 멈춰서는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부인이 나중에 말하기를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단순히 건망증이 아니라 그분이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느려진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남편은 20페이지 계약서를 읽고 30분 안에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짧은 이메일 하나를 이해하는데 오전 내내 걸렸어요 라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국립정신건강여 N91의 연구는 이 상태를 브레인포그 증후군으로 묘사합니다. 환자들이 마음에 짙은 안개가 두껍게 덮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현상입니다. 의식은 여전히 명료하지만 모든 사고 활동이 느려지고 배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운동 능력과 균형 감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김 씨는 자주 넘어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날 때 그랬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져 10일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9세대 항구울제들이 몸의 여러 시스템에 동시에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2023년 대한노인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3만 개 항구울제를 사용하는 고령 환자의 68%가 첫 6개월 내 최소 3가지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합니다. 기억 문제 외에도 심한 구강건조, 만성변비,
심장부정맥 그리고 특히 위험한 것은 일어설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증상 기립성저 혈압이라고 불리는 이 바로 고령자들이 이런 약물을 사용할 때 넘어지게 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삼환계 항구울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고관절 골절 위험이 2,4배 높습니다. 고령자의 고관절 골절이 심각한 합병증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다행히 김 씨의 이야기는 비교적 좋은 결말을 맞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인지능력 저하와 사용 중인 약물 간의 연관성을 깨닫고 통증 전문의와 함께 더 안전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둘록세틴으로 바꿨는데 이것은 틸리 계열의 현대적인 항구울제로 비슷한 신경통 완화 효과는 있지만 기억력에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요통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통침술과 결합된 물리치료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약물 전환 과정은 면밀한 감시에 6주가 걸렸습니다. 금단 증후군을 피하기 위해 아미트리프틸린을 점차 줄여가면서 둘록세틴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기뻤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집중력이 85%까지 회복되었고 8개월 후에는 이전처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의학은 더 안전한 많은 치료 선택지를 개발했습니다. 만성통증에는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또는 둘록세틴과 벨라팍신 같은 틸리 계열 약물이 있습니다. 불면증에는 멜라토닌, 인지행동치료 심지어는 한국 불교의 전통적인 명상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장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것은 다른 건강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기억력과 사고 능력을 희생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우리의 소중한 뇌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치료 솔루션을 완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에 공유할 세 번째 약물은 어떨까요? 저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한국인이 관절염, 알레르기, 염증에 대한 구세주로 여기는 약물군입니다. 프레드니손, 덱사메타손 고급스럽게 들리는 이 이름들이 한국 전역의 병원에서 경고할 만한 빈도로 처방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연구 통계에 따르면 320만 명 이상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았습니다. 10년 전에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더욱 경고할 만한 것은 이들 중 40%가 60세 이상이고 65%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이 수치들은 단순한 메마른 통계가 아닙니다. 각 수치 뒤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충분한 경고를 받지 못한 채 끔찍한 결과를 감내하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염증 조절을 위해 6개월간 고용량 프레드니손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적의 약이야. 통증이 마법처럼 사라졌을 때 그분이 외쳤던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치료 4개월 후 박 씨의 아내가 우려스러운 변화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침착하고 결단력 있던 남편이 이제는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사소한 일로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요한 회의를 잊어버리고 오랜 파트너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낯선 사람과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라고 박 씨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회상했습니다. 남편은 한때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저에게 묻곤 해요. 비극의 절정은 남편이 망상적 발작을 일으키며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22년 서울대학교의 획기적인 연구에서 장기간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사용한 500명 환자의 뇌 MRI를 촬영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가 정상인에 비해 15%까지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단 몇 개월의 치료로 뇌의 노화 과정이 15년 가속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파괴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뇌에서 호르몬 폭풍을 일으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필수 신경 전달 물질을 교란시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 유지와 학습의 중요한 과정인 새로운 뇌세포 생성, 신경세포 생성을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6개월간 사용한 후 환자의 70%가 초기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들 중 30%가 약물을 1년간 중단한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나 가족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세요.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 이유 없는 짜증, 방금 한 일을 잊어버림, 10분 이상 연속으로 집중하기 어려움, 잠이 안 오거나 너무 많이 잠, 편집증적 생각, 주변 사람들을 의심함, 고용량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환각, 망상, 심지어 자아의 충동,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 같은 중증 정신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부작용이 아니라 손상받고 있는 뇌에서 보내는 응급 신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임의로 약을 중단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이는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대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물리치료 또는 자연치료법 같은 대안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세요.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용량을 처방받고 인지기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요청하세요. 오메가3 비타민 D 보충과 규칙적인 운동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뇌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지성과 인격을 희생할 만큼 가치 있는 질병은 없습니다. 우리는 뇌의 가장 위험한 적들 목록에서 2위에 도달했으며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교묘한 사기약물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저는 졸피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지만 수백만 한국인들에게 놀랄 정도로 친숙한 제품들, 스틸록스, 암비엔, 그리고 수십 가지 다른 상표명들 말입니다. 이것은 불면증 치료의 혁명으로 찬사받는 약물로 디아제팜이나 클로나제팜 같은 전통적인 진정제를 대체하는 안전하고 현대적인 해결책으로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입니다. 수면과 관련된 뇌 영역에만 작용하고 다른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광고됩니다.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경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약산업이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저는 2001년 한국에 졸피뎀이 도입된 첫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이 약물에 대해 교육받은 최초의 의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약회사 전문가들이 진료실에 직접 와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가져와서 이것이 부작용 없이 불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의 알약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졸피뎀이 수면과 관련된 뇌의 특정 수용체인 GABA-A1 수용체에만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수용체에 무분별하게 작용하는 기존 약물들과는 다르다고 했죠. 매우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저에게 고통스러운 교훈을 주었습니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62세 최경미 씨가 제가 졸피뎀을 처방한 첫 번째 환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이 약이 실제로 잠들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간 꾸준히 사용한 후 딸이 이상한 행동들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요리를 하고 새벽 3시에 차를 몰고 시장에 가며 심지어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에게 전화를 거는 일들 말입니다. 더 깊이 조사했을 때 저는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3년간 졸피뎀을 사용한 고령자 8,400명 중 34%가 인지저하 징후를 보였고 28%가 최소 한 번의 심각한 낙상을 경험했으며 15%가 수면제 관련 사고로 입원해야 했습니다. 졸피뎀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는 부작용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뇌를 수면의 질에 대해 속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잘 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 가짜 수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립수면연구소에서 첨단이지 기술을 사용해 1,200명 환자의 수면 중 뇌 활동을 추적한 연구는 무서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졸피뎀 사용자들은 자연수면에 비해 REM 수면이 40% 깊은 잠이 25% 감소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REM 수면 동안 뇌가 정리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강화하며 신경세포 손상을 복구합니다.
이 단계가 단축되면 뇌는 청소되지 않는 집과 같습니다. 쓰레기가 쌓이고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67세 은퇴 엔지니어 박준호 씨가 이 재앙의 산 증거입니다. 은퇴 후 불면증 치료를 위해 2년 동안 매일 밤 졸피뎀 심의를 복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밤 8시간 잠을 잔다며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30년간 살던 거리 이름이나 익숙한 전자기기 사용법 같은 단순한 것들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지검사를 실시했을 때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이 같은 연령대의 정상 수준보다 60% 감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뇌는 고장난 녹음기와 같았습니다. 여전히 작동하지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졸피뎀의 가장 잔혹한 점은 벗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약물을 중단한 후 대부분의 환자들이 반동 효과를 경험합니다. 불면증이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돌아오며 불안, 떨림, 심지어 환각까지 동반됩니다. 졸피뎀 중단을 시도한 900명의 환자를 추적한 연구에서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한 사람은 23%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이 더 높은 용량으로 약물 사용을 재개해야 했고 끝없는 중독의 사슬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산의 59세 은퇴교사 김상희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잠들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약을 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약이 제 기억력을 해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함정에 걸린 것 같은 기분이에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졸피뎀 처방량이 3.4% 증가했으며 환자의 78%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안전 권장기간인 익사주를 훨씬 초과한 것입니다. 졸피뎀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은 아마도 사용자가 여전히 잠들어 있는 동안 복잡한 행동을 유발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몸이 완전히 잠긴 자연수면과 달리 졸피뎀은 사용자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야간 교통사고의 12%가 수면제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중에는 운전자가 집을 나와서 차를 몰고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사고를 알리는 전화를 받고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졸피뎀 사용 시 야간 낙상 위험이 180% 증가합니다. 한 연구에서 수면제 사용자들의 고관절 골절 위험이 2.7배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관절이 골절되면 고령자의 40%는 다시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감을 느끼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수면제의 함정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수면을 되찾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인내심, 결단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전문 의료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먼저 수면제 금단은 서서히 그리고 감독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매주 25%씩 용량을 줄이며 동시에 불면증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를 적용합니다. 장기적으로 약물보다 더 효과적임이 증명된 방법입니다. 한국 문화에는 자연수면을 돕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저녁 산책 같은 가벼운 운동, 잠들기 전 감초차나 국화차 마시기, 불교 전통에 따른 명상 실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원한 방, 18대 20도, 조용함, 그리고 전자기기에 빛이 없는 환경. 앞서 말씀드린 박 씨의 성공 사례는 아름다운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해 4개월간 약물을 끊고 행동치료를 병행한 후 그는 자연스러운 수면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밤 자연스럽게 6일 6시간 잠들 수 있고 예전처럼 맑은 정신으로 일어납니다. 기억하세요. 자연스러운 수면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작은 알약 하나가 그 선물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뇌를 가짜 수면의 희생자로 만들게 하지 마세요.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목록에서 1위에 도달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처방해온 약물,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의 생명을 구한 약물, 동시에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은밀히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인 메트포르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메트포르민이 1위에 있을까요? 가장 위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는 현대의학이 가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 중 하나입니다. 메트포르민이 목록 맨 위에 있는 이유는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올바른 모니터링 방법을 안다면 완전히 예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명 이상이 매일 메트포르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수치가 280만 명입니다. 즉, 60명 중 1명이 이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용 규모에서는 작은 비율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수십만 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손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메트포르민이 왜 영웅이면서 동시에 배신자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한국과 비슷한 인구 고령화 상황을 가진 일본에서 실시된 장기 연구인 야마모토 히로시 연구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8억 5천 명의 당뇨병 환자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메트포르민을 사용한 환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3.2년 더 길고 심장병 위험이 35% 감소했으며 심지어 암 위험도 23%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정말 인상적인 수치로 메트포르민이 단순히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연구에서 우려스러운 어두운 면도 발견했습니다. 5년 이상 메트포르민을 사용한 환자의 18%가 심각한 비타민 B12 결핍증 후유를 보였고, 이 중 7%는 치매와 유사한 신경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증상들이 조기에 발견되어 비타민 B12를 적시에 보충하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메트포르민이 비타민 B12 결핍을 일으키는 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주의하지 않는 매우 정교한 메커니즘을 통해서입니다. 2019년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비타민 B12는 내재인자라고 불리는 특별한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장 말단에서 흡수됩니다. 메트포르민은 비타민 B12를 직접 파괴하지는 않지만 장내 pH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재인자의 활동 능력에 영향을 주어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B12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어도 몸이 충분한 비타민 B12를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 과정이 매우 천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간에 비타민 B12를 2에서 5년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은 보통 메트포르민을 계속 사용한 지 3에서 7년 후에만 나타납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모른 채 심각한 결핍 상태에 빠져 있게 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4,200명 환자 추적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B12 결핍 정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메트포르민 사용 1년 후 단 3%만 B12 결핍, 3년 후 12%, 년 후 22%, 10년 후에는 이 수치가 3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산 거주 64세 이 씨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2015년에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고 메트포르민 1000mg을 하루 2번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물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녀의 혈당은 잘 조절되었고 HbA1c는 항상 7%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6년간 약물을 사용한 후 이상한 증상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잤는데도 비정상적인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느낌으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2021년 8월에는 동네의 익숙한 가게 이름들을 기억하지 못했고 중요한 약속들을 자주 잊었습니다. 가족이 걱정하여 여러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CT 스캔과 뇌 MRI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는 경도인지장의 경계선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것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결합된 정상적인 노화 징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뇌분비과 의사가 비타민 BCT 결핍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혈중 BCB 수치는 180pgml 정상 300대 불과했고 더 중요한 것은 BCT 결핍 상태를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인 메틸말론산 수치가 정상보다 4배 높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 후 이 씨는 8주 동안 주 1회 비타민 BCB 주사를 맞은 다음 매일 1100에크 정제로 전환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3개월 후 집중력이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6개월 후에는 모든 이웃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며 1년 후 인지검사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당뇨병 치료를 위해 메트포르민을 계속 복용하고 있지만 이제 6개월마다 비타민 BCT를 모니터링하고 꾸준히 보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당뇨병은 여전히 잘 조절되고 있고 인지기능 저하의 징후는 더 이상 없습니다. 2022년 다이베리스 케어 저널에 발표된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 이 방법의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5년간 메트포르민을 사용하는 3,000명의 환자를 추적했는데 절반은 정기적으로 BST를 모니터링하고 보충했고 나머지 절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모니터링받은 그룹의 인지기능 저하율이 모니터링받지 않은 그룹의 4분의 1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메트포르민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즉시 실행하기를 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최소연 1회 3년 이상 메트포르민을 사용하셨다면 6개월에 한 번씩 의사에게 비타민 BSRD 검사를 요청하세요. BST 외에도 초기 BHD 결핍을 감지하는데 더 민감한 지표인 메틸말론산과 호모시스테인도 검사해야 합니다. 둘째, 조기 경고 신호들에 주의하세요.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피로, 익숙한 업무를 할 때의 집중력 저하, 방금 학습한 정보를 잊는 것 또는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 특히 손발에 저림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이는 BCB 결핍으로 인한 신경 손상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의사와 예방적 비타민 BCB 보충에 대해 상의하세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용량은 경구 복용 시 매일 500, 1000mg 또는 흡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월 1회 1000mg 근육주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흡수가 더 쉬운 메틸코발라민을 시아노코발라민 대신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메트포르민을 중단하지 마세요. 당뇨병 치료와 전반적인 건강 보호에서 메트포르민의 이익이 BCB 결핍 후 위험보다 훨씬 크며 특히 이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메트포르민은 좋은 친구이지만 모든 관계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이해와 준비가 있다면 원치 않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 없이 메트포르민의 이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탐구한 모든 것들을 마치고 나서 솔직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뇌는 단순히 몸 안의 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고 기억이며 가족에 대한 사랑이고 오늘의 당신을 만든 모든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몸이 1000냥의 가치라면 당신의 뇌는 무가치합니다. 명석한 사고력, 맑은 기억력, 그리고 수십 년간의 생활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지식, 기술, 그리고 지혜를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셨습니까? 학교 의자에 앉았던 세월부터 자녀 양육, 경력 구축,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소중한 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작은 알약들이 그 귀중한 보물 창고를 조용히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 중 제가 항상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날리지 이즈 파워. 지식은 힘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이 바로 당신의 삶을 보호하는 힘입니다. 지난 40분 동안 우리는 단순히 위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당신이 자신의 뇌의 최고의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식, 도구, 그리고 전략을 갖추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주의해야 할 경고 신호들, 의사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들을 알게 되었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의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당신이 의사들을 의심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당신이 의료진과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최상의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현명한 환자가 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우리는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따르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현대시대에는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상호 존중과 양방향 소통에 기반한 협력 관계 말입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치료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환자들이 소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 비해 건강 결과가 23% 더 좋고 만족도가 34%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질문하고 걱정을 나누고 의사와 함께 치료 선택지에 대해 논의할 때 당신은 단순히 좋은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당신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파트너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건강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이며 약물 관찰과 관리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작은 가족 모임을 열어 당신이 배운 것을 자녀들과 나누어 보세요. 함께 약장을 점검하고 현재 사용 중인 모든 약물의 목록을 만들고 건강관리 계획에 대해 합의하세요. 이것은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안전한 약물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음 진료 시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들을 준비하는데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때로는 의사 앞에 앉으면 묻고 싶었던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지원이 있으면 더 자신감을 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 보호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온 가족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때 보호의 힘은 몇 배로 증가하고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명석하며 행복한 미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공유한 정보가 약물과 자신의 뇌 건강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올바른 질문을 하고 의료진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을 아는 현명한 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부모님과 저부모님께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이런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건강한 노화에 관한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경험을 나누거나 다음 영상에서 답변받고 싶은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쇠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든 나이에서 건강하고 명석하며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가시고 자신을 잘 돌보세요.